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빈문서만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있네. 오르막 경제를 넘겨준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경제 위기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3조 경제론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만이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네, 저희 댓글이 잘 안 올라간다. 어플 사용이 좀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오류가 좀 있다고 하네요. 시스템 개선 작업 중인데요. 이용에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참 춥죠. 공모주에서도 개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네요. 그렇습니다. 9771님, 저도 처음에 일경원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야, 우리 돈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공수표처럼 써내고 체결이 되면 이게 일종의 외상이죠. 외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불로 내면 되니까요. 우리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저희 응원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로 전화 꼭 받아주시는데 허경영 후보 아니면 대출 권유 문자라는 예,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주시는 분들, 응원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뚜렷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시간이거든요. 오늘 20대 대선 특집 7번째 시간입니다. 국가재정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 어려운 주제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정된 재화를 나눌 것인가, 이 주머니 속 재화를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 그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옆에 손님 나와 계십니다. 중앙대 경제학부 류덕현 교수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정부가 사실상 추경안을 설전에 제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그 지난해 초과 세수를 보니까 한 60조 원 되더라고요. 저는 요 두 가지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초과 세수가 60조 원이 있다는 건 그 돈이 더 거쳐서 정부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그만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긴축적인 재정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그 60조의 초과 세수라고 할 때 좀 네.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60조는 2021년 20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예산 본 예산 대비 60조 정도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네. 것이고요. 작년에 1차 추경, 2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추경할 때 한 30조가 정도 더 들어올 것 같다. 31조. 그리고 2차 추경할 때 또다시 잘못돼서 한 19조에서 50조 정도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11월 말 재정 동향을 보니까 한 10조 정도가 더 들어올 것 같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두 번의 추경을 통해서 먼저 그 초과 세수 분야 부분은 먼저 이제 새로운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게 추경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미 지출 소요가 정해졌고요. 앞으로 10조 정도 더 들어올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올해 2월에 바로 이제 22년 본 예산에 앞서 한 번 더 추경을, 그러니까 1차 추경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0조가 될지 또 규모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정부가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심의를 해서 지금 규모가 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만큼 할지 네. 아니면 현재 다시 이제 코로나의 4차 그 웨이브 때문에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어떤 국민 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생각해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요걸 다 더해서 비교를 해보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그렇죠. 네. 이게 초과 세수라는 게 교수님 발생하는 게 원래는 세금을 걷었는데 우리가 예상보다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네. 다소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놓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초과 세수가 아니라 세수가 좀 작게 들어오는 경향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항상 그렇게 적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아마 지출 소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 예측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쉽지 어려운 않죠. 상황이고 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소득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했고 그 회복할 때 있어서도 좀 불균등하게 회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K자형 회복이 되다 보면 성장이 되다 보면 잘한 데는 잘 나가는 데는 굉장히 잘 나가지만 어려운 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친 부분은 주로 이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네. 다 좋습니다만은 특히 소득세 좀 많이 이제 그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걸 보면 좀 잘 나가는 분야 그리고 부동산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거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거래세, 금융 거래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 거잖아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그쪽은 경기가 이 와중에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른바 K격차에서 상하단이 입이 점점 더 벌어진다. 네. 하단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지하 1층, 2층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해 이런저런 공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한두 가지 지표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지표가 이제 재정 건전성을 반영하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몇 %가 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데는 그것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뭐 비율이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굉장히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1년에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네. 전체 부채가 얼마냐. 굉장히 직관적이고 알아듣기는 쉽죠. 하지만 분자에 있는 국가 채무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활동하고 나서부터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 누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모에 해당하는 GDP는 1년 동안 버는 돈입니다.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그 부채가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얼마나 1년 동안 내가 그 빚을 뭐 원금도 좋습니다만은 네.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국가 재정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성을 따질 때 네. 마치 개인의 부채를 관리하듯이 네. 이른바 DSR 같은 개념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경제학 용어 중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국가 채무는 누적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것인데 분모는 이제 플로우라고 하는 그렇죠. GDP. 그래서 분자에 해당하는 것도 이자를 얼마만큼 1년에 갚아 나가느냐. 그래서 플로우 투 플로우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을 놓치고 갈 때가 많은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온 역대 정부가 쌓아온 모든 부채가 현재의 부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요건 저장되어 있는 양이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상단에 놓게 되는 요 GDP는 흐름이네요. 하단 그렇죠. 그렇죠. 하단에 있는 거 흐름이네요. 그렇게 되면 시점이 안 맞으니까 요걸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아니다. 이거 언제까지 마냥 모든 부분에서 재정이 부를 것은 없다.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엔 돈 문제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그 국가의 재정은 사실은 그 재정 수입이 있는 조세 수입이 있고요. 조세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빚을 내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빚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범위 안에서 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몸이 아픈데 우리가 수술을 받거나 회복을 해야 될 때 회복하고 쉬지 못하고 계속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처럼 계속 국민들의 어떤 세금으로부터 그게 그 급속하게 그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 부채를 통해서 이제 그 필요한 재정 소요를 충당하기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만큼 할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좀 정해주세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그 이른바 우리가 눈에 띌 만한 경제 위기는 97년, 98년 경제 위기, 2008년 글로벌 위기, 그리고 지금 코로나 위기 큰 세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국가의 어떤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그 공적 자금이든 아니면 국가 재정을 통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우리 정부가 뭐 재정을 굉장히 잘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DP 대비 말씀드리면 50% 정도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양호한 어떤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상태가 그러면 기획재정부나 또는 좀 보수적인 시각의 경제학자들 보면 굉장히 여전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고령화도 감당해야 되고
또 그리고 머나먼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남북 통일에 대한 것도 대비해야 되고 또 복지 지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이 이제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늘어나는 빚을 이자를 통해서 갚을 수 있느냐, 그리고 국가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거나 회복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 정도 늘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재정 여력이라고 합니다. 네. 피스칼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는 굉장히 이제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죠. 여력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급한 불을 끌 때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그렇습니다. 계시군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 일반적인 국민들이 정부가 빚을 지든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 대출 잔고를 늘리든 결국 정부 돈이나 이 국민의 돈이냐, 정부 돈이 국민의 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장부에서 개인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요 부분을 정부가 좀 떠안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관료들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거의 그 위기가 우리가 알뜰살뜰 이 금고지기를 해서 위기 시에 살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탱이 된 거다. 즉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막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써야 되느냐. 이 공방이 계속되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엔 그럼 지금은 쓸 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좀 돈을 많이 저축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 하고 지금 너무 급한데 지금 다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국민들의 경제가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게 만약에 지출을 해서 그 조금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그게 판단과 그 저는 가치 기준과 이런 것이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장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에 대한 판단이 사실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삶의 그 뭐 회복 사실은 지표상으로 작년에 4.0% 경제 성장을 했지만 그 4%의 성장이 이제 잘 나가는 또는 수출 주력하는 어떤 기업들, 대기업들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코로나 여파와 관계없이 영업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네. 자영업 이런 데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많고 또 아까 지하로 간다고 했는데 더 이상 지하로 갈 수가 없는 어떤 그 계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을 언제 먼저 해서 언제 살릴 것인가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이제 가계가 부채 늘어나는 거 말고 정부가 늘어나는 게 사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정부가 어떻게 재정 지출을 해왔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지출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재정 지출의 방식인지는 교통정보 듣고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대 대선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국가는 한정돼 있는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께 요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우리가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짧은 기간에 추경을 몇 번이나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국민 주자는 주장도 있고 이걸 선별적으로 주자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아픈 데부터 가장 상처가 큰 이 환부부터 치료하자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여기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작게라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한정된 재화를 나누는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그 논쟁을 하면 밤을 새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선별과 보편의 어떤 직업이 사실은 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뭐 어떤 그 주장 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하게는 적절하게 이게 빠른 시간에 그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거 선별하고 또 우리가 소득 파악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별적으로 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연말 정산 같은 걸 통해서도 네.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걷어들일 수 있는 있죠. 방법도 네. 있고
또 예를 들면 정부의 어떤 그 방역 조치에 의해서 행정적인 명령에 의해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두툼하게 네. 크게 아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내수의 회복이나 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자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일단 정치적인 어떤 논쟁에 정책이 정치의 논쟁으로 비화하면 사실은 뭐 정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집행을 과감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더구나 우리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 상황을 놓고도 같은 숫자를 보고 해석이 완전히 갈린단 말이에요. 최근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22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 연말에 통과된 국회 예산에 따르면 5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GDP 한 2,000조 좀 넘는데요. 넘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가 이제 국가부채가 거의 한 반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걸 유추를 해서 보자면 그래도 선진국 가운데는 우리는 사정이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가 채무에 만기가 돌아올 수 있다. 네. 요거 빚 갚을 때 빚 갚을 날 확 돌아오면 사정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국가 채무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1년 미만, 그 1년 미만에 갚아야 되는 단기성 채무가 있고 또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최근에 이제 30년 미만, 30년 정도의 만기가 가지는 국가 부채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그 부채를 갚아야 되는 단기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 또 국가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 비율이 한 10% 정도 안에 이제 단기 채무 비중이 낮은 거고요. OECD 평균으로 하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또 우리 국가 부채 50% 중에서는 한 40% 정도는 또 금융성 채무라고 해서 우리가 자산이 있어서 바로 그거를 팔면 갚을 수 있는 그런 채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이 적게 들어와서 정부의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진성 채무는 한 30%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착시가 있는 것이죠.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위 악성 채무, 단기 채무 이런 건 없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각 대선 주자들이 제각각 공약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특정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이른바 탈모 공약화 가능성 검토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약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여기까지고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우리 사병 월급을 그 앞으로 5년 안에 200만 원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양쪽 그 일단 수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들의 공약은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뭐 건강보험은 재정하고 좀 별도이긴 합니다만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측면에서요. 네, 건강보험도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이제 건강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모 공약에 들어가는 소요 재원이 추계하는 곳에 따라서 주장하는 곳에 따라서 뭐 천억 원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는 뭐 그 후보 쪽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반대 측에서는 이게 몇 조가 된다. 1,000만 탈모인들 다 감안하면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정해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마 계산을 해보면 나올 거고요. 사병 월급을 현재 2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일반 병 현재 한 2.5조 정도 들어가는 것이 한 6조, 7조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국방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준비가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재정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이나 이런 걸 한다면 뭐 대선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는 있는 조건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장 월급이 작년 예산을 통과된 것은 65만 원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병장 월급 6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갈 때는 최저임금 수준을 준다는 걸 물론 뭐 전제를 했지만 그게 바람직하고 감당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건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요. 공약을 내놓을 때 여러 가지로 좀 그 영수증을 같이 첨부를 해서 우리가 예상해 보니까 요렇습니다 하고 사실은
만약에 탈모 공약 관련해서라면 요거 말고 이런 것도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보다 시급하다는 다른 질병에 대한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반면에 사병 월급도 이런 고민은 되더라고요. 하사 1호봉이 지금 한 달에 167만 6천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다 하면 전반적으로 다 올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께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젊은 세대들은 이런 공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미리 좀 맡겼을 수 있는데 왜 우리의 미래에 쓸 돈을 여러분이 미리 당겨서 쓰십니까? 예컨대 연금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재정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즉 젊은 세대는 부담만 늘고 혜택은 못 받을지 모른다.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우리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30대는 집이 없고요. 20대는 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과 사실은 사다리의 문제네요. 네. 집과 사다리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직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주거 안정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재설계의 핵심은 재정 기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돈을 쓰는 것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재정 기착이라고 하는데 그걸 연령대별로 좀 살펴보면 청년 세대 20대 30대에게 기속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작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썼을 때 이게 연령별로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를 봤더니 20, 30대한테 돌아가는 건 많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연령대별 그 재정 기착이 굉장히 좀 작은 게 현재 어떤 지출이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캠페인 일 수도 있겠지만 청년 세대의 사실은 귀를 기울이고 그쪽에 호소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지 지출이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잡이나 집이나 이런 부분에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얼마를 쓸 것인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병사 사병 월급 그것도 사실은 특정한 어떤 그 20대 초반의 남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그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좀 그 고루고루 잘 그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대별로 그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설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각 대선 후보 캠페인을 보면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왜 저기 수산시장에 가면은 지나갈 때 손님들한테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얹어드릴게요. 서비스 얹어드릴게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요게 실질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얼마나 소구하느냐 이건 잘 모르겠고 사실 사각지대에서 이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중년 40대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3, 40대 가운데 기반을 잡고 한참 돈을 쓰고 아이들 키우고 뭔가 이 구체적인 설계를 해나가야 될 요 시점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져도 이 규제 혹은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굉장히 사회 안전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노인 계층이나 아니면 그 기본적으로 사실은 빈곤의 그 빈곤선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불현듯 어느새 잡을 그 직장에서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사실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는 좀 그 두려움 없이 또 이런 창업을 하다가 도전을 하다가 실패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다음 스타트를 하기 위한 준비할 수 있는 뭔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걸 좀 더 넓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기존의 어떤 사회 안전망 부분도 좀 더 넓게 두툼하게 더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 대상에 저는 청년들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40대에 30대 40대라 하더라도 뭔가 도전을 통해서 그 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이하로는 이 사회 안정망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자. 이런 논의의 일환으로 나오게 있는 게 이제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본소득을 이게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줄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요것도 네. 의견이 완전히 갈려요. 요게 한 가지 의견이라면 기본소득을 쓸 만큼 주려면 재정이 바닥이 날 것이고 그냥 약간 얹어주는 건 용돈이지 소득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의 이야기가 더 타당한가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줄 것인가, 그리고 규모, 그다음에 시간,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 이게 아주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50만 원을 1년에 준다고 할 때 우리가 25조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100만 원을 준다. 한 달이 아니고요. 1년에 네. 한 번에 주는데 그 정도 주면 100만 원이면 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50조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소한도로 설계를 하더라도 우리 GDP의 현재 2.5에서 5% 정도 해당하는 재원을 그렇게 쓰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겠느냐라는 면에서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보다도 현재 우리 복지 수준이나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거는 뭐 저희들이 아직 해보지 않아서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건 매우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걸 위주로 찾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과거의 어떤 정책이나 문법이 잘 통용되지 않은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도는 해볼 수가 있고 준비는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 정도에 소요되는 재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또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는 네. 데거나 아니면 지금 뭐 EITC나 아동수당 같은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주거나 아니면 또 평생교육이나 네. 직업교육 확대하는 데 재원을 쓰면 그 정도의 규모에 대한 어떤 재원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가 검증도 해볼 수가 있고 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효과성이 입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도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준비가 되어 그 정도 이내 된다라고 한다면 또 모르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속도와 규모와 그 파괴력이 점점 커서 정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소득의 형태로 최소한의 어떤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뭐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 정도와 어떤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그건 좀 더 뒤로 이제 미뤄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에 대한 어떤 실험이나 어떤 준비하는 정도를 따져서는 좀 그 추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정된 재화를 쓴다고 하면 소비하고 휘발되는 그 네. 휘발성 소비 말고 네. 투입하면 뭔가 산출이 나오는 네. 말씀해 주신 EITC 같은 게 저소득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게끔 네. 부추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모든 게 휘발성인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한테 그게 정말 생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의 작은 네. 규모로 하더라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어떤 복지 지출의 형태나 현재 또 그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복지 정책을 통해서도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기초생보나 여러 가지 다른 현금 겹치는 수당.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전 국민 그 기본소득을 시행하게 되면 재원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존에 주던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이걸로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제로 하시고 베이스에서 이른바 그렇습니다. 시작하자. 그러면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좀 그 현금 수당을 지금도 받고 있는 분들을 따져 보면 오히려 더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진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 설계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고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로 줄 것이냐, 어느 정도로 재원 조달할 것이냐 이 그 방법. 그 방법을 이전에 주던 거를 다 구조조정해서 지출 조정을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라고 할 때는 좀 역진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기본소득 이외에 또 한 가지 쟁점이 있어요. 지금 세제 결국은 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감세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수성을 하고 있는 후보들은 감세 쪽의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반면에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지 않느냐. 부자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더 내서 여기서 걷어서 나눠주자 이런 의견도 항상 있거든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세금의 디자인을 한다 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 고소득자나
고자산가들은 충분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세를 보더라도 그 대규모 우리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거죠. 모든 국민이 다 부담하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출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면 증세의 어떤 방향이나 이걸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라고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많은 재정학이나 이제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좀 면세자들 소득에 대해서도 그게 규모를 많이 내자는 것보다도 최저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소득세를 좀 부과할 필요는 있다. 면세점 이하의 예. 소득세를 내지 않는 분들을 소위 이게 세원의 네. 양성화인 거죠. 그렇습니다. 넓게 많은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내게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규모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좀 더 고소득자나 어떤 조세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넓히기 위해서도 그게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야 많이 버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또는 네. 고소득자한테 많이 거두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장기적으로 보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그게 규모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깔고 가고 그리고 낮게 깔고 가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많은 대상에게 세금을 걷게 하는 정책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길게 볼 때 바람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게 이제 국세 수입의 3대장인데요. 네. 3대장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볼 것인가 뭐 이런 거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 세 개를 이 테트리스처럼 맞추는 요 과정이 결국은 네. 재정의 디자인인데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의견이 참 많이 있으신데 한 가지라도 제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합시다. 아니 우리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막 던지지 말아요. 5100번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네.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도 나오고 다 감당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정치권 혹은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정책을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시대의 과제가 시대의 하도가 뭔지를 한번 잘 반영하는 분이 누군가를 한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불평등 구조, 공정의 어떤 공정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우리는 선진국이 되고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구조가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청년 세대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정말 집과 사다리 저는 그거가 우리 시대의 어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자 하는 열망, 사다리, 새로운 어떤 계층이나 네. 어떤 그런 거에 올라가지고 하려고 하는 어떤 사회의 어떤 이동성 이런 부분이 끊겨 있거나 막혀 있거나 하는 부분에 아마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고 과연 어떤 식으로 돈을 조달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게 예를 들면 뭐 세금을 걷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지출을 아껴서 쓴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책임성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발언하시는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언제나 유권자가 가장 냉정하고 현실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 경제학부의 류덕현 교수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금융연구원 지만수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지만 참 질긴 고기이기도 합니다. 중국 견제 시대 이 제목으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